자,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가 늘 디스카운트를 받아온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사실 지금 북한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통일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긴장 상태를 얼마큼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이 흐름에서 밖으로 밖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거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할 때가 있었고 좀 완화될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건 여전히 좀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쪽하고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대표적인 인덱스에서 MSCI와 그리고 FTSE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MSCI에서는 우리나라가 신흥지수로 현재는 속해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FTSE 같은 경우는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MSCI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흥시장, 현재 있는 시장에서는 앞전에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수급에서의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MSCI 이제 선진지수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수출 규모라든지 무역 규모,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인 위상 자체는 이미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증시 자체는 여전히 신흥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ESG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배구조 이쪽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의 문제점 하나가 또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 이것도 LG 화학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실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맛대로 회사를 쪼개고 분할하고 다시 병합하고,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만 살짝 바꿔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전히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도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MSCI 선진지수와 그리고 신흥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규모 자체가 선진지수는 월등히 규모가 큽니다. 신흥지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에다 투자를 할 때 1등주에 투자를 하냐 아니면 2등주에 투자하느냐, 이것 자체도 우리 이왕이면 돈을 투자할 거면 1등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MSCI라는 이 시장에서 선진 증시가 있고 신흥 증시가 있는데,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도 우선 안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거나 경기가 잘 풀린다거나 돈이 풀린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선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를 끌고 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가는 것도 대부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 국가와 신흥 국가 여기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미국에서의 급락이 떨어지건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건 아니면 다른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 국내 증시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늘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선진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때가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변동성이 한 35%, 40%이 정도까지 선진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났었다 됩니다. 근데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은 어떻게 됐었냐? 변동성이 거의 50%까지 나타났죠.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급이 다른 거죠. 급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신흥 증시와 선진 증시가 동일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흥 시장이 반응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뭐 급등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원래 뭐 굉장히 가파른 거 원하고 또 급락이 떠도 그만큼 떨어진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쪽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그게 더 훨씬 좋은 거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당히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란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덜 민감하냐 더 민감하냐 이 부분에서 신흥 증시는 상당히 민감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변동성적인 뿐만 아니라 밸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밸류상으로도 항상 선진 증시에는 평가 자체가 신흥 증시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됩니다. 같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선진 시장에 있으면은 신흥 시장에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평가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 현재 흐름인 거죠. 그러면 너무나 좋은 선진 증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신흥 시에 머물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과 그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 국내가 과연 선진 증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냐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은 사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적인 부분에 밸류적인 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밸류 차이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선진 증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야 굉장히 증시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9%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고평가 아닌 평균적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15에서 17% 사이가 선진 증시인 거고요. 신흥 증시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5,000포인트가 임기 내 가능하게 가겠다라고 할 때 갈 수 있죠. 앞전에도 제가 수출 갖고도 얘기할 때 수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국내 증시도 한 단계 더 위에 재평가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에 편입이 된다면 그 역시도 국내 증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갈 수 있는 배경이 이런 겁니다. 밸류를 받는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빨리 신흥 증시로 해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중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중동 국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 신흥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예전에 15%, 17%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개방을 하고 중동 국가들이 신흥 증시에 진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중국 증시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더 비중이 커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100%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다 했을 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자체는 지금보다 더 줄어든 11%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외국인의 지분 제한까지도 완전히 해소시킨다면 그때는 국내 증시는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난 2년 동안 겪어봤듯이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 절대 시장에서 안정함을 못 찾고 오히려 디커플이 더 심화되고 하는 것을 겪어봤듯이 안정화를 나타내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 증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 증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었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제 FTSE 같은 경우는 선진 지수로 승격이 된 것이 벌써 한 13년 정도 됐죠. 2008년도에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그동안 FTS도 승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MSCI도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아예 2014년도에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워치리스크 이쪽에서 아예 빼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선진 증시 가봐야 선진 지수 가봐야
실제로 신흥 증시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 대비해서 크게 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금이 더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이 없었다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정이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쪽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외환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외환 보유액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역외 시장에서 24시간 외화 자체를 편하게 지금 우리가 뭐 24시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하듯이 원화 시장 이쪽도 외환 시장도 그렇게 개방하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국민 정서가 우리가 IMF를 겪어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자체가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눈치를 보고 그 부분이 결국은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편입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충분하고 지금은 환율 자체가 24시간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외 환율이라는 시스템이 충분히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경우 어떤 과정이 보이냐. 우선은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관찰구 리스크에 등재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거친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편입 결정만 나게 되면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은 2024년도 6월 달에 실제로 적용되지만 먼저 결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선제적인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 여기에 편입이 된다면은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몇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선진 증시의 기본적인 밸류라든지 그리고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현재보다 50에서 80%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증시 자체도 좀 더 변동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전에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 자금을 충분했었으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으로 충분한데 외국인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외국인 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공매도 자체도 외국인한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매도 하면 안 돼. 그 공매도 자체를 다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논리를 폈었는데 MSCI에서 앞전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 제한을 그렇게 한다면은 아예 MSCI 신흥 증시에 지금 현재 편입된 것도 퇴출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따른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각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게 될 경우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약 15조 9천억 불이니까 얼추 지금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17조에서 20조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보다 좀 더 높은 시나리오 갈 경우는 약 23조에서 25조가 될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 간다 할 경우는 50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국내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는 신흥 증시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해서 중국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신흥 증시에서 비중을 더 키워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